자, 칠판 주워주시는 분이 합격한다고 그랬죠? 꼭 합격하실 거예요. 자, 감사하고요. 자, 이제 437페이지 이어가지고 건축선 맨 밑에 보세요. 건축선 보겠습니다. 저희 대지도로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 제도가 건축선인데요. 자, 건축선도 별표입니다. 별표. 자, 건축선도 매년 지문 한두 개씩 꼬박꼬박 물어봐요. 그래서 건축선 이렇게 써놨는데, 자, 건축선이라는 거 이제 먼저 풀어봐요. 건축선이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건물 건축할 때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 건축 한계선을 우리가 건축선이다라고 하고요. 저희 건축선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에 있다고 그래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자, 여기 이제 건축선이라는 게 딱 있다 그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에 접해가지고 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대지, 뭐 2번 대지. 자, 이런 대지가 있다 가정하고요. 그럼 이 대지에다가 건물 건축할 때 자, 넘어갈 수 없는 선, 즉 건축할 때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에 딱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땅에다 뭐 선 긋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건축선이라는 게 있다 딱 정해놓고요. 그리고 대지에다 건물 지을 때 뭐 1번 대지든 2번 대지든 자, 이렇게 건축선 넘어가고 건축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당연히 건축선 못 넘어게 하죠. 그리고 건축선 넘어가지고 건물 지었다 처벌해버려요. 요 건축허가 위반하고 똑같이 제일 세게 처벌합니다. 그 정도로 가장 강력한 규제인데, 그러면 대지도로의 경계선에다 건축선 두고 건물 지을 때 넘어가지 마라. 자, 이 건축선 제도는 취지가 뭐겠어요? 목적. 건축선이라는 걸 두는 목적은? 자, 이거 이제 건축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 지을 때 다 야금야금 도로 쪽으로 넘어가겠죠? 또 뭐 1번 대지 넘어갔다 그러면 옆에 2번 대지도 야금야금 넘어가고요. 반대편도 참을 수 없다 다 넘어요. 그래서 건축선이라는 게 없으면은 건물 지을 때 다 도로를 침범한다 그죠? 그래서 이 건물로 인해서 도로가 잠식당한다 그래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선이라는 걸 두는 거니까, 한마디로 건축선 제도의 취지는 건물로부터 뭐를 보호하자? 도로를 보호하자. 자, 이게 건축선 제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도로 보니까 자, 뭐하고 뭐의 건축 경계선이라고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자, 이게 건축선. 그러면 대지하고 대지의 경계선. 자, 여기에는 건축선 있을까 없을까요?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건축선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대지 간에는 도로 보호 목적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남의 땅을 넘어갖고 건물 지었다, 이걸 건축선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가 돼서 민사상 손해배상 뭐 이런 걸로 아는 거지, 건축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이 아니고 대지와 뭐의 경계선? 도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에 건축선을 딱 두고 건물 지을 때 넘어갈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그런데 자, 일정한 경우에는 이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가지고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게 논점이 되는데, 자, 일단 43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건축선의 개념, 건축선이란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써놨죠. 즉 건물 건축할 때 넘어가선 안 되는 한계선, 요를 건축선이라고 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건축선은 원칙은 어디에 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렇죠? 자, 이걸 살짝 바꿔주는 거죠.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이름 틀리는 거예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딱 끊고요.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될 수 있다. 즉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지정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외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소연업이 미달도로에서의 건축선. 자, 얘가 항상 중요한 논점이죠. 소연업이 미달도로에서 건축선. 그럼 소연업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그거를 우리가 소연업이 미달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도로의 소연업이 얼마였어요? 4m. 그래서 이 4m
미만인 도로를 얘기해요. 4m 미만인 도로하고 접한 대지일 때는 소요너비 4m를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건축선이 후퇴가 된다. 그 얘긴데요. 자, 그럼 소요너 미달도로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을 때, 양쪽 대지다. 이때는 이 소요너비 미달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자, 양쪽으로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고요. 그다음 반대편에 하천, 철도, 경사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한쪽만 대지에 접해 있다. 한쪽 대지일 때 이때는 하천 등 이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자,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자, 법조문은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법조문 제가 쭉 써놓은 건데 이거 읽어보니까 쫙쫙 와닿죠?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법조문이 상당히 어렵게 써 있는 건데 자, 이걸 이제 풀어갖고 한번 봅니다. 자, 2m 너비의 도로라고 그래요. 2m 너비의 도로. 자,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습니다. 자, 1번 대지. 2번 대지. 자, 2번 대지 가로 10m, 세로 10m. 자, 10 곱하기 10, 100제곱미터죠. 그럼 요 2번 대지에 건물 건축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했어요. 저 허가 안 내줍니다. 불허가요. 건축법 위반. 그러면 1번 대지든 2번 대지든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축법에서 무슨 기준을 위반한 걸까요? 좀 전에 배웠던 제도. 접도 의무 위반입니다. 접도 의무 위반. 그러면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을 접해라? 2m 이상. 그 2m 이상 접하고 있는데 왜 접도 의무 위반이 될까요? 자, 도로의 너비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4m 이상. 그래서 2m짜리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접도 의무 위반 맹지가 돼서 건축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대지, 2번 대지 다 쓸모없는 땅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소요너비 미달 도로에 접한 대지. 자, 지금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죠.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을 때는 소요너비 미달 도로의 무슨 선? 중심선.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이니까 양쪽으로 2분의 1, 즉 2m씩을 후퇴시킨 선. 자, 이거를 건축선으로 해서 이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이 자동 후퇴가 돼요. 그러면 자, 종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보다 대지 안쪽으로 얼마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m씩을 후퇴시켜가지고 총 너비 4m, 이 4m 너비의 도로를 확보시켜주자 이런 목적이 돼요. 그러면 저희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 1m씩 대지 안쪽으로 후퇴가 됐어요. 자,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거 뭐 하려고 건축선을 후퇴시킨 거예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선이 후퇴한 이 부분은 다 뭐가 되는 거냐? 도로에 편입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돼버리니까 이제 대지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2번 대지의 면적을 구하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2번 대지의 면적 10 곱하기 10,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고 1m가 빠졌으니까 9 곱하기 10, 90제곱미터. 자, 이것만 2번 대지의 면적으로 산정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요. 역시 2m. 자, 소요너비 미달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3번 대지가 있습니다. 자, 3번 대지도 가로 10m, 세로 10m 가정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편에 하천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강이 흘러가요. 그러면 3번 대지도 지금 소요너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다 그 얘기인데 아까 같이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을 때는 중심선 그려갖고 공평하게 반씩 후퇴시켰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도로 후퇴가 안 되죠. 그래서 자, 한쪽만 대지일 때는 하천 등 이쪽 도로 경계선에서 그대로 소요너비니까 4m만큼 후퇴시킨 선. 자, 요거를 건축선으로 하죠. 그러면 종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얼마가 더 후퇴? 2m 후퇴시켜갖고 역시 4m 너비의 도로를 확보시켜 준다 그 얘기고요. 그럼 요 2m 건축선 후퇴한 부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다 제외입니다. 그러면 요 3번 대지의 면적 구하죠. 자, 이게 2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3번 대지의 면적 얼마요? 2m 빠지니까 8 곱하기 10, 80제곱미터 밖에는 안 나온다. 자, 그러니까 이 소요너 미달도로 의미만 알면 별거 아니죠. 자, 양쪽 대지일 때는 소요너 미달도로의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얼마씩 후퇴?
2분의 1. 근데 한쪽만 대지다 이때는 반대편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이고요. 근데 이 법에서는 양쪽 대지 한쪽 대지 이런 친절한 표현이 없어요. 바로 소요너 미달도로에서는 중심선 나와버려요. 그럼 중심선 나오면 개념이 뭐예요? 양쪽 대지. 그래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다. 이러면 틀려요. 공식입니다. 중심선 나오면 2분의 1, 경계선 나오면 소요너비. 딱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교재 한번 봅니다. 그 가로 1번에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 즉 4m 미만인 도로다. 그죠? 이런 소요너 미달 도로에서는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 바로 나옵니다. 그럼 중심선 나온다는 것은 개념 뭐예요? 양쪽이 대지에 접했다. 그죠? 양쪽 대시. 이때는 그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즉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딱 끊고요.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때는 경사지 등 있는 쪽 도로 경계선 밑줄 경계선. 그럼 경계선 나왔다. 요거는 뭐예요? 한쪽만 대지다. 그죠? 이때는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그 교재 뭐 그림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 그거 뭐 알아먹기가 좀 어렵죠? 그거 봐서는 잘 알아먹기 어려우니까 자, 아까 판사하면서 그렸던 거 자, 요거 참조하시면 돼요. 뭐 그닥 어려운 거 아니죠? 중심선 하면은 2분의 1, 경계선 하면 소요너비. 그리고 이 소요너 미달도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은 다 뭐가 된다? 도로, 대지 면적 계산할 때 뺀다는 거. 그거를 꼭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옆에 또 가로 3번 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소요너비 미달도로에서 건축선 후퇴. 자, 요게 가장 중요한 논점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건축선 지정되면 효과.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자, 건축선이 지정이 됐다. 건축 제한 뭘 제한하는 거예요? 건축선이 지정되면 건축선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건축 제한이죠. 그래서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좀 유식하게 써놓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1번. 자, 건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딱 끊습니다. 그거를 수직면 월선 금지라고 그래요. 월선이라는 게 선을 넘어가는 거죠. 수직면 월선 금지. 여기서 한번 봐요. 여기 이제 지표면. 지표면이고, 자, 이쪽이 이제 도로입니다. 이쪽이 대지. 그러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자, 이게 이제 건축선이다 그랬는데, 이 건축선이라는 것이 지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수직면으로도 다 존재한다는 거죠. 수직면. 좀 삐뚤어졌는데 아무튼 수직면으로 있어갖고, 자, 요 대지에다 건물 지을 때는 건물 아래 부분이든 위에 부분이든 이 건축선을 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요거를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수직면 월선 금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건물 아래든 위에든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단서. 여기서는 그 단서가 제일 잘 물어봐요. 다만 지표 하의 부분, 밑줄, 별표.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어갈 수 있다. 그죠? 그럼 지금 어디서는 넘어갈 수 있다고요? 지표 아래. 지하에서는 건물 지을 때 건축선 넘어가지고 더 크게 건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지표 아래에서는 건축선 넘어갈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왜 그러면 지표 아래에서는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건축선은 항상 목적이 뭐다? 도로보. 근데 일반적인 지표 아래에는 도로가 없죠. 도로보 목적이 없으면은 건축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표 아래에서는 도로보의 목적이 없으니까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맨날 안 튀고는 게 지하도로가 있는데요. 그러면 넘어갈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지하도로가 없는 일반적인 지표 아래에서는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맨날 어떻게 줘요? 건물은 지표면 위 아래에서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틀리는 거예요. 어디서는 넘어갈 수 있다고요? 지표 아래, 지하에서는 건축선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자,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쫙 밑줄.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 자, 출입구나 창문 등은 개폐 시에, 즉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이걸 개폐 시 월선 금지라고 그래요. 열고 닫을 때 넘어가지 마라. 그럼 일단 기준면이 뭐야? 대지면이 아니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 이하? 4.5m 이하. 자, 도로면에서 4.5m 이하 건물의 출입구, 문이라든지 창문 이런 거는 열고 닫을 때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도로면에서 4.5m. 자, 요 주위에는 육교 같은 거 없죠? 근데 우리 혹시 집 주변에 육교 같은 거 있다? 그 육교의 높이도 얼마일까요? 4.5m 대부분. 굴다리가 있다. 굴다리의 높이도 4.5m입니다. 그러면 요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게 한마디로 뭘까? 도로에 다니는 차 중에서 제일 높은 차의 높이다. 그죠? 제일 높은 차의 높이. 그러면 제일 높은 차가 무슨 차예요? 사다리차 그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다리차는 펼쳐야지 높은 거지 일반적으로는 높은 거 아니죠. 그러면 제일 높은 차가 트레일러라고 그래요. 트레일러. 컨테이너 박스 싣고 다니는 거 있죠. 컨테이너 딱 실으면은 4.2m인가 그 정도 돼요. 높이가. 그래서 이 4.5m까지는 한마디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높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높이니까 열고 닫을 때 건축선 넘어오면 바로 사고 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도로면에서 4.5m까지는 개폐 시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4.5m를 이제 초과하는 높이일 때는 차가 다닐 수 없는 높이죠. 열고 닫을 때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얼마까지만 4.5m까지만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새 짓는 건물 보면은 한 2층 정도까지는 창문을 당겨갖고 열죠. 근데 3층부터는 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게 다 이제 건축 구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두 개요. 먼저 건물하고 담장은 건축선에 뭐를 넘어가지 마라. 수직면. 어디는 넘어갈 수 있다고요? 지하. 또 도로면에서 얼마까지는 4.5m까지는 차가 다니는 높이니까 문이나 창문 열고 닫을 때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두 개를 건축 제한이다라고 하죠. 자, 이 정도에서 건축선은 뭐 우리가 다 봤고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장의 구조재료 파트 나오는데, 저희 구조재료 파트는 건축법에서도 가장 단순함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 파트에서 이제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거는 그냥 잘 찍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조재료 파트는 뭐 나중에 가서 몇 개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장 지역지구 안의 건물. 자, 이 지역지구 안의 건물을 개별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개별 건축 제한. 건물의 크기, 건물의 높이, 이런 건물의 크기나 높이 같은 개별적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파트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입문서에는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2절 건물의 높이 제한 하나 띡 써놨죠. 높이 제한보다 더 시험에 잘 물어보는 게 건물의 크기 제한이라고 그래요. 건물 크기 제한. 그럼 이 건물 크기 제한한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두 개 배웠네요. 자, 크기 제한하는 거 뭐 있을까요? 건물의 크기 규제.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 두 개가 건물의 크기 제한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건폐율 간만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건폐율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즉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건물의 면적, 건축 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거를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하고요. 자, 건폐율은 앞글자 따갖고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건대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러면 건폐율을 줄여요. 건폐율을 규제하게 되면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건축 면적. 이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한다. 그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규제해서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하는 제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용적률이 있죠. 용적률. 자, 용적률은 역시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자, 이게 이제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 들었다면 연대. 용적률은 연대.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이렇게 외우고요. 그럼 용적률 요것도 줄여요. 용적률을 규제하게 되면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연면적을 규제. 자, 연면적이라는 말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친 거죠.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친 거니까 연면적이 줄어들면은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충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충수 같은 건물의 입체 크기를 규제하는 것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폐허라 용적률은 우리 앞에서 2주차에서 뭐 하면서 배웠어요? 건폐허라 용적률. 새로 오신 분도 그런데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자, 아니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지금 우리 7주 하면서 매주 나오죠. 매주 건폐율 용적률. 그러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 지역의 핵미 제한할 때 우리가 배웠죠. 용도 지역별 핵미 제한할 때. 그런데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토법에서 용도 지역별로 규정을 해요. 근데 의 자체는 건축법에 규정을 하는 거예요. 건폐율이보다 용적률보다 의의는 건축법에 규정을 해서 우리 시험에서 요 용적률 계산하는 문제 이게 거의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건축법에서 용적률 몇 프로냐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의 다시 한번 훑어봤고요. 자, 괜찮아요.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또 합니다. 자, 또 반복해서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들어보면 되죠. 그러면 저희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계산하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될까요? 건축 면적, 대지 면적, 연면적 이런 면적의 개념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지금 건축법 하면서 뭐 바닥 면적이 얼마다, 연면적이 얼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면적의 개념 이거 아는 게 가장 또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교재 뒤쪽으로 갑니다. 450페이지. 450페이지에 면적과 높이의 산정 방법 나오죠. 저기다가도 뭐 해야 돼요? 별표. 이제 별표라는 말을 하기가 참 쑥스러워요. 막 인상 쓰고 그러니까 별표 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이 면적과 높이의 산정 그것도 옆에 보면 화려하죠.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해야 돼요. 매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럼 면적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1번에 대지 면적 이렇게 나오죠. 자, 건물 짓는 땅 대지의 면적. 이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무슨 면적으로 한다?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딱 끊습니다. 그럼 수평 투영 면적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평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 면적, 평면적이요. 투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물 위에다 빛을 비추죠. 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지는 면적, 그거를 투영. 거기서 영자는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지는 면적인데, 자, 그림자는 수평으로 져요, 입체적으로 져요. 일단 그림자의 면적은 수평이죠. 그래서 그림자가 지는 면적, 그거를 좀 유식하게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수평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대지에 건물은 그냥 이렇게 지을 수가 있죠. 건물 이렇게 지어놨다. 그럼 이 건물의 대지 면적 구하시오라고 할 때는 요 경사제 면적, 입체 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사제 면적이 아니고 무슨 면적? 수평 면적. 그럼 수평 면적이니까 자이 면적. 이 수평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산정한다 그 얘기인데, 그럼 입체 면적, 이 경사제 면적과 수평 면적 뭐가 더 넓어요? 이게 더 훨씬 넓은 거죠. 근데 이걸 살려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냥 수평 면적으로 구하겠다. 이유는 자, 우리 저번 주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 대지는 이꼴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는 지적법에서 구획된 필지다 그랬죠. 대지는 필지 개념을 갖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필지에 관한 법, 자 이게 무슨 법이에요? 지적법이죠. 지적법. 그럼 지적법에서 우리나라 지적체계는 수평지적이다, 입체지적이다. 수평지적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2차원 지적체이기 때문에 면적도 다 무슨 면적밖에 안 나오는 거냐? 수평면적. 수평면적밖에 안 나요. 위에서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사의 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다 수평면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입체면적이 아니고 무슨 면적? 수평면적. 대지 면적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면적은 다 수평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자고 앞에서 딱 끊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다. 즉 대지 면적에서 빼버린다 그죠?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소유업이 미달도로 밑줄. 소유업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 및 모퉁이 대지는 우리 안 배웠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럼 소유업 미달도로에서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자, 이거 좀 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소연업의 미달도로 즉 4m 미만인 도로는 양쪽이 대지면은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얼마씩 2분의 1 한쪽만 대지면 경계선에서 소연업이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다 그랬죠. 그리고 자, 그럼 소연업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가 돼요. 그러면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 이게 한마디로 뭐냐?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이다 그죠? 자, 이 건축선 후퇴한 부분은 뭐가 되니까? 도로가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다.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요. 자, 대지의 도시군 계획 시설 밑줄.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이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요 일대에 공원이 설치되기로 결정. 그러면 이 공원이라는 기반서를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 계획 딱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공원 무슨 소리야 불러요? 좀 우리가 밑줄 친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르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요 대지의 요만큼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편입이 됐네요. 나중에 시설 사업 시행하면은 시행자가 이 부분 뭐 해버려요?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수용해버리죠. 수용해서 뺏어가니까 자, 이런 대지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편입된 부분, 자,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용될 부분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합니다. 두 번째 건축 면적. 그럼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을 얘기해요. 하나의 건물의 면적. 그럼 이 건물의 면적이니까 그 건물에서 제일 바깥의 면적을 얘기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건물 제일 바깥에 뭐가 있어요? 외벽이 있죠. 외벽. 그래서 건물의 외벽 동그라미. 근데 하루에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 부분의 기둥, 외곽 기둥의 중심선 동그라미 별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딱 끊고요. 그럼 이제 건축법 배웠으면은 건축 면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건축 면적이 뭐라고 그러면 돼요? 건축 면적은 건물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이다. 그러면 되죠.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이렇게 건축한다 그래요. 그럼 이 건물의 면적, 자, 이 면적을 건축 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외벽이 있으니까 이 외벽의 무슨 선이다? 중심선.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래서 자, 요거를 좀 확대시켜 봐요. 외벽이 이제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건축이 되겠죠. 자, 외벽 두께가 뭐 이렇게 된다 가정하고요. 그러면 건축 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의 외부선, 내부선 아니고 무슨 선을 따로 그려갖고 중심선, 이거 따로 그린다 그죠? 따로 그려갖고 요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한다. 그러면 중심선이니까 외벽 두께 얼마는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반. 외벽 두께 반은 건축 면적에 포함, 반은 버린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외벽의 중심선이요. 그런데 자, 이 벽이 있는 게 아니고 기둥으로만 서 있는 건물도 있다 그랬죠? 그럼 기둥으로 서 있는 거 뭐 있어요? 지붕하고 기둥으로 있는 거. 정자라고 그랬죠. 정자. 정자 형태의 건물 같이 외곽 기둥만 이렇게 서 있어요. 요 위에 그리고 지붕으로 덮였다. 그 외곽 기둥 있을 때도 마찬가지. 외곽 기둥의 무슨 선? 중심선. 중심선 딱 그려가지고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이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자, 외벽이 있으면 외벽, 외곽 기둥 있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고요. 근데 계속 봅니다. 다만 또 건축 면적 산정에서 아주 또 많아요. 산정 방법 많은데
그 맨 밑에 거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말은 건축 면적에서 무조건 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억.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이하? 1m 동그라미. 1m 이하의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무조건 제외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 외벽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지표면에서 1m 이하의 부분 뭐 떠올려 보면 될까요? 지표면에서 1m 이하의 건물 부분 계단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 자, 우리 현관에 들어와서 계단 같은 거 설치하죠. 그럼 계단은 당연히 외벽 바깥으로 돌출이 돼 있는데 그 계단 부분이 높이 얼마 이하면 1m 이하면 계단 부분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다 빼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계단같이 지표면에서 얼마 이하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다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 세 번째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해요. 바닥 면적. 그럼 바닥 면적이란 건물의 각층 동그라미 또는 일부 동그라미 로서 벽이나 기둥 기타 당해 구역의 역시 중심선 동그라미 별표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그럼 지금 바닥 면적에 의의 물어봤는데 자, 바닥 면적은 한마디로 무슨 면적을 얘기한대요? 바닥 면적이란 아니 왜 읽어보지도 않은 거를 막 지어내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동그라미 친 면적 얘기하죠. 동그라미 뭐 쳤어요? 각층 또는 일부. 각층이나 일부의 면적을 지칭할 때는 무슨 면적이냐? 바닥 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층 바닥 면적 또는 일부의 바닥 면적.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4층짜리 건물인데요. 자, 니은자형으로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다 그래요. 자, 4층짜리 건물. 그럼 일단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을 구하시오. 건축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외벽, 제일 바깥벽에 무슨 선? 중심선. 그래서 자,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물에서 하나만 나오는 걸까요? 여러 개 나오는 걸까요? 딱 하나만 나오는 거죠. 제일 바깥벽,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이 건축 면적. 딱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건물은 이제 구체적으로 4층으로 돼 있으니까 자, 1층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요. 1층의 면적은 뭐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1층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2층의 면적도 무슨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4층의 바닥 면적. 이런 각 층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는 무슨 면적이다? 바닥 면적 이렇게 쓴다 얘기죠. 그러면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자, 1층하고 2층의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 같은데 3층, 4층의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자,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자, 우리 학원이 있는 게 요 건물의 몇 층이요? 4층이죠. 그럼 4층의 면적이다. 이때는 무슨 면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4층의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자, 요 4층 부분을 요 건물에서 두 세대로 구해야겠어요. 401호, 402호. 그러면 요 402호의 면적. 자, 요 402호의 면적. 자, 이것도 무슨 면적이라고 그러면 될까요? 저 일부죠. 이 건물의 일부의 면적이니까 402호의 무슨 면적?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층이나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는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우리 요 강의실, 요 강의실도 면적이 있죠. 강의실의 면적은 무슨 면적이라고 부르면 돼요? 강의실의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강의실의 바닥 면적은 벽이 있으니까 벽의 무슨 선?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근데 우리가 이 벽 두께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 면적이든 바닥 면적이든 다 중심선으로 산정하죠. 이 중심선은 설계도를 봐야만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를 봐야만 나오는 치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각 층이라든지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는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특히 바닥 면적은 일부기 때문에 그 일부가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게 있고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엄청 많아요. 건물의 일부분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써 있는데 원래
바닥 면적의 산정이 한 15개 나옵니다. 쫙 나요. 그래서 이 바닥 면적만 가지고도 그냥 한 문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그 1번부터 5번까지요. 그 중에서도 1, 2, 3 세 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 그 입문 과정에서는 2개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자,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물 밑줄. 그럼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대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좀 전에 바닥 면적 산정할 때는 벽이나 기둥에 무슨 선으로 해라? 중심선. 근데 벽, 기둥의 구획이 없다. 이 말은 중심선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 그죠? 중심선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건물 부분일 때. 자, 이때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동그라미 1m를 후퇴한 선의 수평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면 이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물, 우리 주변에서 본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붕이 있고 저 중간에다가 철골 구조물로 딱 받쳐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유기 이게 딱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거. 그럼 요 지붕이 있다는 것은 건물의 부분이다. 그죠? 그런데 자, 이때 이 지붕 부분의 바닥 면적 중심선으로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즉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을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얼마씩으로 돼? 1m씩.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씩을 후퇴한 선의 수평 면적. 자, 이 면적을 이 지붕 부분의 바닥 면적으로 산정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말만 어렵게 써 있는 거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다. 즉, 뭐 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 중심선으로. 이때는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얼마씩을 후퇴? 1m씩을 후퇴한 선의 수평 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됐고 동그라미 3번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만 더. 그럼 피로티 구조의 부분, 거다 비쯤 피로티 구조의 부분이다 했는데, 자, 피로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피로티. 피로티가 뭘까요? 예. 자, 피로티는 쉽게 얘기하면 기둥이에요. 기둥 구조의 부분. 기둥으로만 서 있는 자,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 그럼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에 쓴다. 이게 한마디로 도로로 쓴다. 그죠? 도로. 또는 주차, 동그라미 주차의 전용. 또는 공동주택일 때는 바닥 면적에 제외입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시키는데, 자, 이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연립주택 같은 거, 빌라 같은 게 있으면 자, 1층 부분을 기둥으로만 세워가지고 주차장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둥 구조의 부분, 자, 이 부분을 좀 유식하게 무슨 구조라고요? 피로티 구조. 자, 피로티 구조의 부분. 그럼 이 피로티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써요? 그럼 이 피로티 부분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다 빼준다. 그죠? 바닥 면적에서 다 빼가지고 없는 걸로 봐줘요. 그 다음에 우리 입문서에 없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 자, 이게 원칙적으로 건물의 높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면은 이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빼버려요. 나머지만 건물의 높이로 산정합니다. 즉, 높이 계산할 때도 다 빼준다. 그죠? 그러면 면적과 높이에서 다 빼준다. 이 말이 뭐예요? 없는 걸로 본다. 그죠? 없는 걸로 봐서 자, 가급적이면은 1층 부분을 무슨 구조로 해라? 피로티 구조. 그래서 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 이런 목적으로 다 빼주도록 해요.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로티 구조의 부분을 대표적으로 뭐에 쓴다? 주차장. 그러면 면적, 높이 다 빼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되고요. 자, 그래서 바닥 면적까지 쭉 봤는데 다시 한번 봐요. 그럼 건축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 면적은 자, 그 옆에 이제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면적이니까 제일 바깥벽,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의 수평 면적이고,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건물의 각 층의 면적이나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는 바닥 면적 이렇게 쓰죠. 그럼 이제 결론이요. 그 밑에 4번 연면적. 아이고, 하나하나 가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자, 연면적에다 별표. 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 연자의 의미는 합이라고 그랬죠. 다 합친 거. 그래서 다른 말로 총면적이에요. 총면적. 하나의 건물의 총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서 각층 바닥 면적 합계 매출,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딱 끊습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가 각층의 면적을 무슨 면적이라고 불렀어요? 바닥 면적.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을 다 합친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건물 1층 바닥 면적이 100, 2층도 100, 3층 50, 4층 50. 그럼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다? 300 나오는 거죠.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친 총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연면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 뭐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적률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건축 면적은 뭘 계산하기 위해서?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 용적률은 연면적인데 다만 단서 계속 봅니다. 자, 용적률 산정 밑줄,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다. 그럼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게 또 네 가지가 있네요. 1, 2, 3, 4. 이상한 거 하나 딱 껴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문제죠. 그래서 저 이것도 잘 물어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1번, 2번이에요. 1번. 자, 무슨 층이래요? 지하층. 지하층 매출.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주라는 거예요. 왜 빼주는 걸까요? 우리 좀 전에 용적률은 연면적 규제에서 뭘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충수. 충수를 규제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하층은 땅 밑으로 가는 거죠. 그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충수 규제하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다 없는 걸로 빼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층 면적 빼주고요. 또 2번 지상층에 뭘로 쓰는 면적이래요? 주차용 밑줄 주차장. 그럼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줘요. 왜 빼줄까요? 한마디로 취지가 뭐겠어요? 주차장 많이 확보해라 그 얘기죠. 건물마다 문제가 뭐예요? 주차 문제니까 이 주차 공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주차장으로 쓰는 거는 다 빼줘라.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거는 됐고. 그래서 자,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줘라 두 개. 지하층하고 주차장. 요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줘라. 그러면 이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건데 저 우리 인문서에 지하층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하층은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하층이다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지하층 하면은 일단 자, 여기 이제 지표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그 층에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된다. 당연히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자, 이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자, 이걸 이제 한 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층의 높이는 h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요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냐? 2분의 1 이상. 자, 요거를 지하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 그러면 요 지하층 요 그림 그대로인데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지하층의 의미란? 자, 전부 다 지표 아래에 있으면은 당연히 지하층이다 그 얘기인데 요 그림처럼 지표면 위 아래 걸쳐 있는 층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때 그 층 높이 얼마 이상만 2분의 1 이상만 지표 아래에 있으면은 요것도 다보다 지하층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불러요? 반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층 높이의 반 이상만 지표 아래에 있으면은 다 지하층이다 그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지하층에 해당하게 되면은 두 가지 특별하게 취급해요. 첫 번째, 지하층은 충수 산정할 때 무조건 제입니다. 건물의 충수에서 무조건 빼버린다. 이유는 지하 몇 층으로 들어가든 우리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지하층은 충수에서 무조건 제외해요. 그러면 63빌딩은 63층 빌딩이다 그죠? 저 지하층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 지상층이 63층이다 그죠? 그래서 지하층은 충수 산정할 때 무조건 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지하층의 바닥 면적, 즉 지하층의 면적. 자, 요 지하층의 면적은 우리 연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해요, 제외요?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면적도 연면적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봤던 거 뭐를 계산할 때만 빼줘라. 용적률 몇 프로 이거 계산할 때만 빼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시험에서 물으면 이거 다 틀려요. 그래서 지하층의 면적도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계산할 때만 빼준다. 용적률 몇 프로 이거 계산할 때만 별도로 빼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현재 지하층의 개념 자, 이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5번에 이제 충수 나옵니다. 그럼 건물의 충수를 산정한다. 이 충수. 자, 길게 써 있는데 그 네 번째 줄 갑니다. 네 번째 줄. 지하층 동그라미. 지하층은 건물 충수에 산입하지 않고 딱 끊으시고요. 그래서 지하층은 무조건 뭐에서 빼버린다고요? 충수에서 제외.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 밑줄.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 보면은 유리창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몇 층짜리다 씌워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건물 높은데 유리창이 없어요. 유리창이 없어갖고 층수를 산정할 수가 없대요. 그럼 이런 높은데 유리창이 없어갖고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거 뭐 떠올려보면 될까요? 어떤 건물? 백화점이요? 백화점 유리창 있는데 저 여기 가까운 데 있죠? 잠실 야구장. 야구장 가보면은 야구장에 유리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높은데 층의 구분이 없다 그래요. 아, 야구장 못 봤어요? 야구장? 그래서 자, 야구장 같이 높은데 층의 구분이 없다. 이때는 높이 얼마마다? 4m. 4m의 동그라미.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충수를 산정하며 딱 끊습니다. 그러면 자,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높이 얼마마다 한 층으로 보겠다. 4m. 이 건축법은 그래서 한 층의 높이를 4m로 잡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 건물이 부분에 따라서 충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충수 밑줄 가장 많은 충수를 그 건물의 충수로 산정합니다. 그러면 저희 건물처럼 여기는 4층이고 여기는 2층. 몇 층짜리 건물이요? 4층. 평균 충수로 간다 그러면 안 돼요. 평균 충수가 아니고 가장 많은 충수가 그 건물의 충수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충수 산정 방법. 자, 얘도 24회니까 한 3년 전에 단독 기출이요. 사례만 들어왔고 3개. 그럼 일단 무조건 충수에서 뺀다. 무슨 층? 지하층.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높이 얼마마다? 4m마다 한 층으로. 건물이 부분에 따라 충수가 달라요. 이때는 제일 많은 충수가 그 건물의 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과 충수의 산정. 저것도 이제 기본 개념들 싹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건축법에서 더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하셔갖고 449페이지로 와보세요.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근데 얼굴은 엄청 완전 힘든 것 같은데요. 자, 건축법에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끝낼 테니까 조금만 더 보세요. 자, 이행강제금 나오죠? 자, 이행강제금도 올해 대폭적으로 엄청 많이 개정이 되었고 올해 출제할 거다 강조를 그냥 그렇게 했는데 올해 시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온 것만 얘기하니까 엄청 못 찍는 것 같은데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다 그랬죠. 올해 이거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이 개정되었고 올해는 7월 말에 개정이 되었고 시험에서 물어보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내년도에 무조건 이행강제금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99.9%. 이거 안 나오면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장을 지진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자, 얘가 원래는 우리 공법에서 국토법, 건축법, 농지법. 자, 이렇게 3개 법률의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3개 중에서 하나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됐는데 저 국토법의 이행강제금은 저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공법에서 빠졌죠. 저 중개사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그거는 재밌는 중개사법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공법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두 개 법률이에요. 건축법하고 농지법인데 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자 요거는 이제 성격을 일단 집행벌이라고 불려요. 집행벌. 집행자금과 관련된 벌칙이다라고 하고요. 자, 요 집행벌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제 구분하는 개념이죠. 우리 형벌하고 구분한다 그래요. 형벌하고 구분. 그럼 형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형벌하면은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형벌. 아니 그 물어만 보면은 뭐 좀 그냥 물어보는 족족 그냥 정적이 흘러요. 정적이. 자, 형벌 대표적으로 사형 있죠. 사형. 근데 사형은 뭐 우리 공법에는 안 나오고요. 아무튼 징역형이나 벌금형. 우리 좀 전에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 지었다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는데 이런 징역형이나 벌금형 그런 것들을 형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형벌은 과거의 법을 위반한 잘못을 처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한 번만 처벌할 수가 있죠. 그거를 좀 유식하게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일사부재리. 이런 말 들어봤어요? 거듭 처벌 금지. 그래서 형벌, 징역형 이런 거는 한 번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행강제금은 형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따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 집행벌. 따로 불러요. 그래서 자, 형벌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제일 큰 특징이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부과한다.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이행강제금 제일 큰 특징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의미.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물이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을 건축했어요. 건축법 위반이죠. 허가권자가 무허가로 건축한 거 철거하세요. 명령을 해요. 철거 명령 같은 명령을 하는데 건축주가 철거 안 합니다. 이 명령에 불응한다 그 얘기죠. 자, 쉽게 얘기하면은 행정처이 명령을 했는데 국민이 개긴다 그 얘기죠. 개긴다라는 말 아세요?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자, 명령에 불응할 때 이때는 명령의 이행을 강제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전. 이거를 말 그대로 이행 강제금이라고 불러요. 명령의 이행을 강제시키려고 부과하는 금전이고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명령의 이행을 강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부과대사 한번 볼게요. 자,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 시정명령이 이제 아까 철거명령 같은 거 이런 건축법에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 그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럼 일단 이행강제금 누가 부과해요? 맨 앞에 허가권자가 부과하죠. 허가권자가. 자, 누구한테 부과한대요? 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 즉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데요. 자, 얼마를 부과하는 거냐? 부과 금액. 자, 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중대한 위반 이렇게 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옆에 중대한 위반. 이 건축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그래요. 자, 건물이 건폐율 건자에다 동그라미, 용적률 용자에 동그라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에 동그라미. 허가 안 받았다. 무허가다 그 얘기죠. 무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신고 동그라미. 무신고. 건축한 경우. 자, 요 네 가지를 건축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읽으면 뭐가 돼요? 건용이 허가 신고 위반인데 건용이보다는 용건이가 좀 더 부드러우니까 자, 순서 바꿔갖고요. 용건이 허가 신고 위반. 용건이 허가 신고 위반. 한 글자 그대로 따고 자, 요 네 가지의 위반을 중대한 위반이라고 그래요.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허가 신고 위반. 자,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100분의 50. 그 시가표준액의 50, 쫙 밑줄. 50에 그 옆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밑줄.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자, 여기까지를 기준금액이라고 그래요. 기준금액.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자 그게 올해 신설돼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핵심인데 우리 입문서는 뭐 다 빠져 있으니까 역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제대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금액, 자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 50%. 일단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자 시가표준액 이 말은 세법 시간에 들어보셨어요? 저 건물에다가 매기는 지방세, 대표적으로 재산세 있죠?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하기 위해서 건물에 매기는 가격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땅에다가 세금 부과하려고 매기는 거는 공시지가라고 그러죠. 건물은 시가표준액. 그래서 시가표준액의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일단 요거를 기준금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이제 3층짜리 적법하게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이고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 이제 지방세 부과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 우리 계산하기 좋게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다고 그래요.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100만 원. 근데 건축주가 이 건물 옥상에다가 옥탑을 더 지으려고 그래요. 더 짓는 거니까 뭐 한다고 그래요? 옥탑을 중축하는데 이 중축하려는 옥탑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100제곱미터 옥탑 중축하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자,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봐야죠. 자, 100제곱미터 옥탑 중축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자, 아까 우리가 건축 신고 대상에서 중축, 개축, 재축하는 면적이 얼마 이하? 85 이하면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지금 얼마예요? 100. 85 초과니까 신고가 아니고 원칙대로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옥탑 중축해갖고 뭐 세주고 있어요. 그럼 무허가니까 건축법 위반이죠. 자, 요거 허가권자가 발견해내면 이거 언제까지 철거하세요? 명령합니다. 뭐 12월 31일까지 철거하세요. 명령을 하죠. 자, 이런 명령을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시정명령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철거 명령했는데 그 기간까지 건축주가 철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그죠? 철거 명령에 불응할 때는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럼 얼마 부과할까요? 일단 기준금액. 자, 계산해 보시면 다 밥상 이렇게 차려놨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다 하고 물어봐도 이게 또 힘들어요. 자, 그럼 지금 무허가니까 중대한 위반이죠. 중대한 위반일 때는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 50%. 그럼 좀 전에 시가표준액이 얼마? 100. 100만 원에 50이니까 50만 원. 일단 곱하기 전체 면적이 아니고 위반 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위반 면적 100. 이게 기준 금액이다 그죠? 그럼 50만 원 곱하기 100 얼마요? 하여튼 이놈의 영자 두 개만 넘어가면은 그냥 산수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산수하면은 5천만 원이죠. 그 한방에 이행강제금 최대 얼마 부과할 수 있는 거냐? 5천. 그런데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최대 2번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2회 이하에서 부과하니까 한마디로 많이 부과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철거 명령했는데 철거 안 해요. 5천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6개월 지나갖고 이거 계속 철거 안 하면은 또 철거해라 명령하죠. 또 철거 안 하면 5천만 원 또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 지나갖고 또 와보니까 철거 안 했어요. 또 철거 명령하고 불응하면은 이행강제금 5천 또 부과합니다. 하여튼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그죠? 계속적으로 5천만 원씩 부과하니까 건축주는 이거 철거 안 하고 버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금전을 반복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명령의 이행을 강제시킨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건축주가 아이고야 해가지고 철거했어요. 철거. 그럼 시정명령을 이행했으면은 이제 새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새로 부과는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두 번 부과한 거. 자, 이거는 철거했으니까 이제 취소해줘요? 냈던 거 다시 환불해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야죠. 그 내는 것을 좀 유식하게 징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 이미 부관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해도 절대 취소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뭐 한다고요? 징수. 안 내면은 강제징수합니다. 하여튼 죽을 때까지 받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 새로 부과는 중지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행강제금 기본적인 개념들 봤고요.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맨 위에. 자,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밑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그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가장 큰 특징이 이거죠.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또 주의하실 게 1년에 2회씩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1년에 2번씩이 아니고 최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자,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하면 새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딱 끊고요. 새로 부과는 이제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 뭐한다? 징수. 동그라미 징수한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두 번이나 기출이요. 취소한다, 징수를 철회한다. 다 틀려요. 부과한 거는 징수. 안 내면은 뭐 한다고요? 강제징수. 죽을 때까지 받아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건축법 자, 여기서 끝입니다. 자, 좀 더 해도 될까요? 안 된다 그래야죠. 안 된다 그래야 제가 또 속 편하게 끝낼 거 아니에요. 네 하면은 또 그렇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주택법, 농지법.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입문과정 싹 마무리 주도합니다. 다음 주에 주택법 한 2시간 반 그 정도 하고 건축법 아니 농지법 30분 해갖고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왜 영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해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물론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 내일 수업 있어요? 내일 수업에요? 2부까지 그냥 역사적으로 수업 잘 들으시고요. 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오늘 날씨가 상당히 하여튼 가방 싸는 거는 전국 1등이에요. 그래서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